부동산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이다. 루즈벨트. 집을 소유하는 것이 곧 부의 핵심이다. 재정적 풍요와 정서적 안정 모두를 주기 때문이다. 수주 오르만. 모든 백만장자의 90%는 부동산 소유를 통해 부자가 된다. 그래서 현명한 청년이나 월급쟁이는 자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 앤드류 카네기. 이 땅에서 하는 최고의 투자는 땅에 대한 투자이다. 루이스 글링먼. 부동산은 불멸의 자산으로 계속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파괴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안전성을 가진다. 러셀 세이지. 부동산은 만질 수 있고 단단하며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은 주식보다, 사기꾼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도 안전하다. 유진 오닐. 부동산을 사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사고 기다려라. 윌 로저스. 부동산 소유자는 일하지 않고 잠만 자면 부자가 된다. 존 스튜어트 밀. 부동산 소유는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단연코 가장 큰 소유이다. 그것은 영구적인 소유이며 다른 모든 형태의 소유의 어머니이다. 윈스턴 처칠. 부동산을 사는 것은 최선의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샬 필드. 부동산 투자는 아주 작은 규모라도 개인의 현금 흐름과 부를 구축하는 검증된 수단이다. 로버트 키요사키.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항상 5년 전이다. 레이 브라운.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주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현대인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과 음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집은 하룻밤 숙박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전월세 임대를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대출까지 이용해야 그나마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뿐 아니라 옷과 음식에서 얻는 유익보다 훨씬 큽니다. 집에서 제공받는 편안함과 안전함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좋은 집에서 잘 쉬어야 내일을 준비할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한다거나 집이 없다면 이사철마다 오는 스트레스, 부동산 폭등, 폭락장에서 오는 박탈감으로 신경쇠약에 시달리거나 심하면 우울증을 앓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걸까요? 굳이 비싼 대출이자를 내가며 무리해서 집을 사느니 평생 임대 아파트 같은 곳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에 대한 오해와 비밀을 다 풀어드리고자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과 사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할 건 제 말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각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솔직해져야지만 이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들어주세요. 첫째, 집값 바로 알기. 적정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내 월급 기준으로 물가를 바라보는 게 흔한 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무겁게만 느껴지죠. 예를 들어 50년 전만 해도 자장면 한 그릇에 1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자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가까이 하니 무려 100배 가까이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집 사장님은 다 부자가 됐을까요? 그럴 리가요. 재료 원가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자장면 값도 오를 수밖에 없었단 건데요. 지구에서 해낼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 가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무작위로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넘어 인플레이션 현상을 촉진시키죠. 국가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로 소비가 줄고 경제가 침체됐을 때 각종 지원금을 풀고 저금리로 대출을 허용해 준 것도 이 때문이죠. 문제는 나라의 절대 권력, 기득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화폐를 무자비하게 찍어내면 현금 가치가 폭락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결국 현물 가치가 있는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플레 현상이 클수록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시장의 폭등을 불러오죠.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이 여태 풀렸던 돈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게 전 세계적 현상이라 모든 자산 시장의 최고점을 찍은 것도 이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하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 나중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비싼 돈을 내고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자산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돼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일 뿐 과거 역사를 통틀어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각종 공약을 펼치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결국 국세가 필요하지만 국고는 텅텅 비어 있으니 또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GTX 역시 미래의 돈을 현재에 끌어당겨와 사업을 진행하는 터라 미래 우리 자식 세대는 더 높은 요금, 더 많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식료품비, 공과금, 세금 등이 계속 오르는데 집값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부동산은 다른 현물과 달리 특히 비싼 이유는 바로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단 하나의 땅덩이에 단 하나의 집이란 거죠. 그래서 비싼 부동산일수록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고 반대로 가격이 낮을수록 찾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빈 땅이 널리고 널려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실 부동산 가격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단군 일의 땅값은 계속 미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하면 한양에 집을 마련해 줬는데 이는 평생 모은 임금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수많은 역사 기록이 있으며 과거 100년 부동산 뉴스를 보더라도 부동산 폭등, 투기, 전세 사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주요 키워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오른 거에 비해 미약한 수치이고 IMF나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범세계적 국가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야 자산가는 계속 상승해 왔었죠. 부동산은
내수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기가 길어지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돈을 풀어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하락기는 있을지언정 장기간 대폭락기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는 한 자산가는 회복을 넘어 우상향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과거를 통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물가가 더 빨리 많이 오르니 현금을 가지고 적금 보험에 올인하면 혼자만 계속 벼락거지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하는 것보다 100만원씩 대출이자를 내가며 10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더 큰 이익을 남겨준다는 건데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 대출을 일으켜 사는 게 훨씬 이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더 빨리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적금을 하면 할수록 집값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은 내 편이 됩니다. 식자재 물가가 비쌀수록 지원금이 많이 나올수록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내 자산가 역시 올라가니 더 이상 물가가 비싸다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코로나, 전쟁 위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돈을 풀고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수많은 공약 이행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곧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곱고 차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과연 나는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당장에 푼돈 얼마 주고 각종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은 인플레를 더더욱 촉진시킵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이 슈퍼 인플레이션이 터져서 현금으로 똥이나 닦는 쓰레기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식당, 카페,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에 당황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해지의 필요성을 느껴보세요. 둘째, 인구 감소 바로 알기. 세계 고령화 1위, 저출산율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한 파급 효과는 도시별로 상이하기에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이 0.7명밖에 안 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베이비부모 세대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대가 꺾이기 전까지는 인구 감소를 크게 체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는 소규모 도시는 실제 빈집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지방 인구를 흡수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태죠. 지방에 비해 정보 교류가 빨라 아이들 교육 여건이 좋고 유명 대학과 병원, 각종 핫플레이스 등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넘쳐납니다. 특히 일자리가 많아
젊은이들로 북적이니 데이트하기 좋은 곳, 꿈을 이뤄 성공하기 좋은 곳이 바로 각 나라의 수도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민심서의 저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자식들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해져 보세요.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 깡촌 시골 빈집에서 평생 독거노인처럼 살 수 있을지 말이죠. 그리고 지방 깡촌도 깡촌 나름이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전망 좋은 곳은 세컨하우스 수요 때문에 집값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GDP가 올라가고 일보다 여가를 중요시하는 문화로 이제는 캠핑, 글램핑, 주말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혼율이 늘고 핵가족화됨에 따라 오히려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자, 근로자들의 인구까지 늘고 있습니다. 상점에 가도 외국인 종업원이 넘쳐나고 임대인, 임차인 할 거 없이 왕서방이 많으며 한국이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관사, K-팝 가수 같은 전문 직종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죠. 서울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으니 수도권의 빈집이 넘치기는커녕 집이 부족할 수밖에요. 셋째, 신도시 바로 알기. 반듯한 도로와 넓은 공원에 대단지 아파트까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여 인구를 분산시키는 목적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과거 1기 신도시를 거쳐 현재는 3기 신도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2기 신도시는 2003년부터 추진했지만 양주, 운정, 건담 신도시만 보더라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토지 보상 문제, 건설사 부도, 공사 중 유물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3기 신도시는 아직 삽도 뜨지 못했으니 사전 청약이 됐다고 한들 최소 20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한 신도시는 국가 재정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 도로와 철도를 까는데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만 늘어가는 겁니다. 각종 지방세를 비롯해 공공요금, 소득세 인상 등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GTX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건 당연사겠죠. 설령 아파트가 빨리 지어진다 한들 교통이 좋아지고 상권이 채워지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무슨 아가리 파이터들도 아니고 철도를 깔고 도로를 확충한다는 말뿐이라 아직까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편의시설 역시 로컬 맛집이나 아기자기한 상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퇴근 후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라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설령 GTX나 지하철 연장으로 신도시의 접근성이 좋다 한들 오히려 지역 상권이 더 죽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대중교통으로 단 몇 분 만에 강남의 의료시설, 초호화 상권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신도시에서
문화 생활을 즐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음식 같은 프랜차이즈점을 제외하고 많은 브랜드가 신도시에 입주를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도시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와야 하지만 기업 입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재가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를 두고 굳이 외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이익과 생산성과는 무관한 공무원, 공기업 집단을 강제 이주시켜 혁신도시라 일컫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으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신도시가 오히려 주말 부부를 늘려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 집값 폭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다 점차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나 유령 도시가 돼버리죠. 신도시를 선호한다면 저렴한 분양가만 보지 말고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거죠. 신도시 중에는 각종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IT, 게임 회사나 공기업이 몰려 있는 데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울 2급지 뺨치기 가격도 그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싼 이유와 저렴한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넷째,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타이밍을 잡아라.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은 휴대폰 하나로 단 몇 초만으로도 사고 팔기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마련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주식보다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이란 애초에 없을 뿐더러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그때부터 본전 먹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을 사면 중개비,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이 순식간에 거래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나마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매도할 때 세금이 줄어들지만 집값이 설령 몇 개월 만에 얼마가 올라 단타로 빠진다 한들 양도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 매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워낙 비싸기에 재벌이나 갑부 같은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즉 매월 비싼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보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비록 사이버머니라 한들 기분 좋게 대출도 갚고 세금을 내며 버틸 수 있지만 부동산 하락기 때에는 정신이 피폐해져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더 큰 손해를 막으려는 방어기질이 작용한 건데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매수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 자체란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선택받은 사람만 잘하는 것일까요? 평범한 서민은 언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인생은 세웅지 마라. 현재 부동산 부자라고 해서 그 부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는 무일푼 흑수조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증식해 가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은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자가 보유율이 절반밖에 안 되죠.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허들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 누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하되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실거주 관점에서 중요한 생애 주기별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인생에서 집이 꼭 필요한 시기별로 이사를 가며 집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특별한 분석이나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 지식에 비해 시간이 지났을 때 상당히 많은 자산을 이루게 되죠. 특히 리스크 대비 수익률도 높아 부동산 상승 하락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생애 주기를 놓치면 놓칠수록 부동산 투자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으니 제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이 생애 주기를 몇 개나 놓쳤고 앞으로 몇 개나 남았는지 꼭 세어보세요. 집이 꼭 필요한 생애 주기라 하면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 주기는 자녀 유초등학교 진학, 세 번째는 자녀 고학년 진학, 마지막 네 번째 주기는 직장 문제 등이 있는데요. 현재의 모습과 과거 생애 주기별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재산이 어떻게 변했을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신혼 때부터 세입자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없는 형편이라 한들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사는 게 첫 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 유치원 때 한 번 갈아타고 중고등학교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또 한 번 갈아타는 전략이죠. 설령 아이가 없다 해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마다 전근이나 이직 문제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딱 좋은데요. 보통 부동산 상승과 하락장이 10년 주기로 온다고 했을 때 2에서 3년의 하락장을 빼고 나머지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최저점을 잡는 거지만 타이밍 투자는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AI나 빅데이터로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코로나, 전쟁, 정책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때문에 데이터만으로 완벽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부동산의 부도 몰라도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을 사게 되면 운이 좋아 최저점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점에 몰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평균 가격에 사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자산가는 우상향을 하게 되니 최소 5년만 보유해도 집을 샀을 때보다 집값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집이 있으면 매년 이사 부담 없이 실거주의 편의성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생애 주기가 도래했을 때 부동산을 갈아타며 시세 차익을 누리면 되는데요. 부동산 상승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 참으로 마음 편한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청약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 스스로 청약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한 후 횟수를 제한하는 게 좋은데요. 평생 청약만 기다리는 건 감은 안 따고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입으로 감이 떨어진다고 한들 많은 사람들이 줘도 못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 청약이 기회이지만 둔촌 주공같이 거저 준다는데도 계약을 못하거든요. 상승장 때는 높은 경쟁률로 당첨이 안 되고 하락장 때는 청약을 애초에 시도도 하지 않으니 악순환의 반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청약 당첨을 노리거나 상승장 때 한두 번 해보고 나가리다 싶으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분양권을 매수하든가 구축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생애 주기는 다 다르지만 상승 하락장 따지지 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세요. 청약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구축을 샀을 때와 안 샀을 때,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집을 사는 게 대수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다 한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명에 못 살 정도라면 차라리 집을 사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안정을 좇기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면 더 위험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니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까요? 일단 자신의 현재 거처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면 집을 매수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그 미만이라면 세입자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집을 사자마자 많은 세금이 딸려올 뿐더러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전월세에 살며 종잣돈을 모으는 게 우선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목돈을 모으자마자 분양권, 재개발 빌라, 재건축 아파트, 살고 싶은 지역에 미리 집을 사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면 본격적으로 부의 증식이 가능합니다. 즉, 전월세 석 달이 빌라에 살면서 목돈이 생길 때마다 분양권이나 갭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놓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통해 적금이나 보험보다 자산의 오름폭이 더 크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허들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혼자라면 모를까 딸린 식구들이 많으면 거주 환경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며 잦은 이사를 다니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전월세 임대를 알아보더라도 융자가 낀 곳이 많아 전세 사기 위험이 크고 대출 금리까지 높으면 월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이어야만 다른 부의 증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내 집도 아니면서 굳이 무리한 주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와 재능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남들 말만 따라 자식 농사에 올인하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불우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고 머리가 좋은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환경보다는
어릴 적부터 예측 불허하고 불규칙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독립심, 사회성, 창의성, 임기응변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즉 어릴 적 썩다리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돈의 필요성과 성공에 대한 갈망, 동기부여가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사교육에 올인하기보다 차라리 부모가 큰 자산을 이뤄 부를 물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연스레 경제 공부도 시키면서 꼭 의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진정하고 싶은 꿈을 쫓을 수 있게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노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식 농사에 올인하는 건 오히려 자기 위로이자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투자와 거주이 분리가 안 되는 상황에 최소 5년 이상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차라리 대출을 끼고서라도 일찍이 준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전월세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2년마다 전월세 비용이 오르고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산하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설령 대출이자가 비싸다 한들 5년 뒤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줬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니 그간 갚았던 이자는 고스란히 몇 배의 시세 차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한 곳에 10년 넘게 거주할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구축을 매수해 몸테크를 해도 좋은데요. 물론 노후 시설에 거주하는 게 당장 불편할 수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오히려 수억의 웃돈을 받고 집을 팔게 되는 거죠.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점과 최고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 역사를 통해 큰 흐름은 읽을 수 있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타는 시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 중요한 생애 주기별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누구에게나 공통된 분모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 시드머니에 따라 공격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손 놓고 기다릴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현재 선택에 따른 결과도 자신의 책임인 거죠. 이미 지나버린 생애 주기를 아쉬워하기보다 앞으로 있을 생애 주기별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의 시작입니다.